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정치적 계산과 코로나19를 감안해 퇴짜를 놨다고 전했으나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를 시사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들도 본격 합류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며 발생한 풍선 효과를 제2금융권 조이기로 막는 모양새로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취약층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넥슨코리아 등 주요 플랫폼 및 게임 등 IT 기업 경영자들을 한데 모아 직장 문화 개선과 청년 인력 양성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플랫폼, IT 기업들에 대한 당정의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해당 기업 내 갑질 문화 개선 등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기공식을 열고 아세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합작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2024년부터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차량을 비롯해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 내일 짠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양시장이 현재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수급은 조금은 불안정하지만 지수는 좀 더 높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시총 상위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전날 미국에서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회복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신흥국들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에서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전일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들이 나오면서 오전장에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그래도 미증시에 비하면 견조하다라는 평가들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에 등락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는 상승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33% 오른 3,15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 0.61% 오른 1,04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보여졌었는데요. 기관이 하루 만에 또 매도 우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862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551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2,283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40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3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65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카지노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아이폰 관련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 위드코리아 전환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국내 카지노 운영 제한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8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6월에 오픈한 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의 드롭액이 매월 증가세를 보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현재 0.53% 오른 28,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2.31% 오른 1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루트도 현재 26%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미증시에서는 마카오발 카지노 제재 우려 때문에 동반 카지노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부문 메타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2조 6천억 원을 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4% 오른 7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P 현재 11%대 오름세고요. 이노뎁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오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거기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정기전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의 원전 2호기 송전망 개통이 연결이 됐다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한전산업은 홍준표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죠. 원전산업 육성 기대감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전기술 현재 4.63% 오른 4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전산업 6%대 강세입니다. 1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정기전도 현재 4.27% 오른 1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아이폰 13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전반적으로 12와 비교했을 때 혁신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전작 대비해서 흥행이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동반 하락세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장 초반부터 낙폭이 보였었죠. 4.84% 빠진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H도 현재 6% 빠진 1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더구전자도 현재 3.91% 내린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들이 한동안 실적 개선세와 또 저평가 매력을 내세우면서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오늘 다만 주요 철강주들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0.41% 하락세 보여지고요. 3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 현재 2.31% 내린 14,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대한제강도 1.09% 내린 2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탄소 제로를 내세우면서 친환경 핵심 기술주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탄소 포집과 수소, 암모니아 관련 사업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힘을 또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77% 급등세 보여지고요. 2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따라서 지금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 종목별로는 또 계속 순환매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오늘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효원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 상황은 또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인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 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급 주체별 매수상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집중적으로 순매 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생명과학,
HLB 등이 매우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 네이버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인테크닉스, 첨보, 네브시스터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만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어제 이제 미증시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에 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FOMC를 앞두고서 이러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에 좀 방향성 없는 관망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대형 이제 제약 바이오주 섹터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좀 이들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수는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체감 지수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스 국면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의 흐름은 좀 부진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좀 FOMC를 좀 지켜보자라는 그러한 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처럼 좀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그러한 개별 업종과 종목들 쪽으로 좀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와는 좀 개별 종목 업종과의 좀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이 좀 더 강세인 이유 아마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 대량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데 오늘 장이 조금 더 제약바이오 업종에 호재가 되면서 반등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알아보면서 좀 더 시장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 지금 앞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또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 아마 9월 후반까지는 조금 이런 주춤주춤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시장 상황 좀 점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그러한 대형 이벤트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추석 연휴라든지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 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측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찌됐든 지수상으로 봤을 때 어제와 오늘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상황이 결코 우리가 관망세를 나타내고 추석 연휴 이전에 오늘까지 이제 매도를 해야 만약에 추석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그 자금을 인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약세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시장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얘기 오늘 아침부터 이제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기타 등등 일단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그동안 오래 쉬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편의점 관련주들도 좋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행주들이 좋았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 관련주들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관련주들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약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현재 지금 풍부한 고객 예탁금에 좌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매도해야 이제 추석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추석을 앞두고 고객 예탁금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또 주식을 하려는 2030 세대들이 여유자금을 대거 주식시장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추석과 관련해서 자금을 충분히 빼려고 하는 요소들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0조를 넘는 고객 예탁금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면 주식시장이 화랑장세로 돌았으면 언제든지 풍부하게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심리적인 축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일단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상생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에 어제 이제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고 오늘도 일단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쉽게 밀어내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확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점, 지수가 계속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추석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은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도 또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 자금 이탈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지수는 계속 받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시장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기획특집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그중에서도 지금 카카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어제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독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지주사인 K큐브홀딩스를 조사하겠다고 정조준하기도 했죠. 카카오의 어제 상생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K큐브홀딩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업을 주로 하는 금융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인재 양성 등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제 스마트콜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콜이라고 해서 이제 수수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20%가량 하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골목 사건 침해 논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었던 꽃과 간식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3천억 규모의 상생기금을 향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생안을 발표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고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 중단 그리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20% 하향 조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한 내용을 먼저 질문을 간략하게 드려볼 텐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뭐 기업의 목적은 이제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적 자체를 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윤을 가지고 이제 그 이윤이 나는 부분을 뭐 사회적 약자를 고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뭐 재활용한 뭐 자원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의 공익 측면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인재 양성 등 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K큐브 홀딩스가 지금 이제 금융 투자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95%의 이익을 금융 투자업에서 발생시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전환을 할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상생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3천억 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좀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들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K큐브 홀딩스에서 지금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정도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금융업에 대한 또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플랫폼 독점뿐만 아니라 금산분리에도 문제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제 금산분리를 왜 하는지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우리가 주로 이제 금융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고객의 예탁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특정한 기업을 자기의 계열사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금융 불안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특정한 기업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으면 자기의 투자 자산이 이제 그 기업의 부실화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이제 확실히 분리하라라는 것이 이제 금산분리의 원칙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K큐브 홀딩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이 금산분리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K큐브 홀딩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모든 수익을 투자업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회사들의 의결권을 갖게 되죠. 근데 금융사가 산업자본인 카카오를 가지면서 10% 정도의 지분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하면 결국은 또 이제 금융사가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 산업자본인 그룹이사가 은행을 갖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금융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은행업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삼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은행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럼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이 인터넷 뱅크를 시작을 하면서 금융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룹사 전체가.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 원칙에는 이제 위반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산분리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화면으로 또 만나보셨겠지만 지금 주요 주주 지분 현황을 보니까 뭐 K큐브 홀딩스 그 위에 또 김범수 최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아주 독점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공정위 수사가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독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독점이라는 게 지금 확실시 되면서 여기에 또 칼날을 꽂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독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등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서비스죠. 이제 우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지금 연결하는 것을
전에는 그냥 수요자 공급자가 각자 뭐 택시를 예를 든다고 그런다면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콜택시를 부른다라는 것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택시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카카오가. 그러나 이 중간에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공급자도 많이 가입돼 있고 수요자가 많이 가입돼 있어야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카카오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여기서는 많이 가입돼 있지 않아가지고 내가 콜택시를 불러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서비스는 출범을 하다 보면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는 기업이 생긴다. 그럼 그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것이 또 소비자나 공급자, 생산자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독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생각하기에도 그동안에 정부가 좀 밀어줬었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기사들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하지 못했고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왔던 점이 독점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본다면 사실 혁신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 독점이라는 규제 하에 이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제 비슷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동통신사도 3개사가 이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죠. 이제 독점의 형성을 한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기업이 무한히 이제 이윤 추구를 한다. 그런다면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높은 이제 가격을 매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이 플랫폼 서비스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기업한테 그대로 맡겨 놓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플랫폼 서비스의 양, 그러니까 이용 수준, 그것보다도 더 적은 수준의 서비스의 이용량이 되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되려 이제 이 서비스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상생 방안에서도 지금 방금 이제 카카오에서 발표한 상생 방안에서도 보시면은 수수료 체제를 이제 어느 정도 낮춰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그럼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최적인 수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논의가 필요하죠. 제가 아무리 경제학자입니다만 지금 그러면 카카오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매겨야 됩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분석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그 생산자들 그러니까 뭐 택시를 예를 든다 그런다면 택시 기사들은 무조건 이제 이거 뭐 비용을 낮춰달라고 그럴 것이고, 우리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용을 내라고 그런다면, 수수료를 내라고 그런다면 나는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수수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협의하는 협의체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한 점 더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오늘 이제 FOMC 회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좀 복잡한 일들로 얽히다 보니까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검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상승도 뚜렷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스피는 약간씩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좀 더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점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상황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 먼저 이렇게 보려고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그림이 미국 시장의 조정 추이. 우리 그림을 보는 것보다도 우리 그림 뭐 다들 잘 보시니까요. 미국 시장의 흐름도 점검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미국 시장의 조정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선물 가격으로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조정이 계속 이제 팬데믹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좀 표시하기 위해서 녹색 선을 좀 굵게 표시했습니다. 그 녹색 선이 뭐냐면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격 조정은 거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타났었던 조정이 120일 2평까지 갔었는데 이때 이 푸른색 선이 120일 2평인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 역배열에서 돌아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팬데믹 때문에 폭락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 조정을 보여도 122평에 이렇게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번에도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꼭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부분 그 이후에는 60일 2평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 조정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내려온 상태라는 점 이제 조정도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봐도 FOMC 회의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조정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어떨까? 그래서 채권 시장의 조정 추이를 점검한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선물 가격 추이를 뽑았는데 제가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죠. 같은 건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푸른색 타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금리가 상승하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핑크색 타원들은 그것이 해소되면서 4월 이후부터의 가격이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에 제가 표시한 게 추세선으로 쭉 아래쪽에 붉은색, 위에서 내려오는 단기 추세선 붉은색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좀 수렴 과정을 표시하려고요. 그래서 오른쪽 끝부분에 수렴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아까 주식시장도 뭐 60일 2평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갈까 120일까지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채 선물 가격은 더 중요하죠. 시장도 더 클 뿐더러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바로 연결되는 금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과정 끝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는데 어제 CPI 지수 나오면서 이게 저 수렴 바로 위로 불쑥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권 금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런 수렴 과정에 의미 크게 부여하면 안 되죠. 별로 그렇게 금리가 이렇게 수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2%에서 뭐 2.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울리지가 않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의 수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죠. 금리가 수렴이다라기보다는. 그래서 페드의 정책 회의를 앞두고 수급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제 그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하방 이탈을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국채 발행이 증가하거나 급격히 또 수급이 악화되거나 뭐 이런 모습이 될 테고 어제같이 상방 이탈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완화되고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수급 부담이 좀 덜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의 모습을 본다면은 FOMC 회의 이후에도 수렴 이후에 저 상방 이탈하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근본 회의에 대한 부담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크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미 저 붉은색 선을 따라서 쭉 시세가 내려왔었던 모습이 다 시세를 선 반영이 된 재료의 선 반영이 된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시세까지 시장에서 반영하기 시작했다. 어제의 흐름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이벤트 쪽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선물 가격 추이가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하방으로 가느냐, 상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간밤에 또 미국 시장 이야기 나오면서 들었던 내용이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저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과열되어 있었던 게 좀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정상화되는 것은 패드 쪽에서 계속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혀 우리는 실망할 게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장의 전망치하고 좀 어긋났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거 물가가 갑자기 뭐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지표가 실망스러운 것인지 시장의 전망치가 잘못된 것에 실망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그냥 실망했다 해서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CPI 흐름을 표시한 오늘 세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패드의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미국 CPI 지수도 이제 정상화 과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너무 조금 떨어졌어요. 저기 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떨어진 게 대해서 시장 전망치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들이 되는데 시장 전망치를 만약에 패드의 전망치하고 보조를 맞춘다면 저게 쭉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시장의 전망치가 자꾸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심리가 좀 크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마침내 이제 꺾이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 그림에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면 어디서 많이 좀 봤었던 그림이죠. 패드가 향후에 소비 관련된 지표들 전망할 때 그리고 성장 관련된 지표들 이렇게 전망할 때 우리가 몇 번 과거에 봤었죠. 저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이 지표는 쭉 빠지진 않는 것이죠. PCPI나 GDP 전망에서 우리가 몇 번 봤었던 그러한 예고된 흐름하고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렇게 해석도 되죠.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공존하는 우려감이 참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디플레이션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게 아직도 5%에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또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기가 힘든데 그렇다면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식품 에너지 포함한 푸른색 선은 저 위에 5%대에 있는 것이고 붉은색 선은 이제 4%를 깨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식품 에너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그쪽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어제 나온 세인트루이스 패드에 인플레이션 유지되는 그 미국 에너지 가격 추이를 한번 보려고 네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에가 디젤유 가격이고요. 아래가 그거 포함한 모든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 푸른색 선요. 이게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게 드라이빙 시즌 끝났으니까 이제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물가들 아까 이게 5%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위에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들은 과연 어떨까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이 저렇게 높게 있고 안 떨어지는데 CPI 지수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 큰 항목들, 그러니까 원자재 포함해 원자재들이 저 에너지 포함해 가지고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지표 그게 있죠. 우리가 보통 아틀란타 페드에서 스티키 프라이스 인덱스하고 달라스 페드에서 내놓는 트림드 민 CPI 지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어제 날짜로 아틀란타 페드의 그 스티키 프라이스 인덱스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5번째 오늘 그림으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이 원자재 물가 변동은 완전히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는 저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걸 뺀 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죠. 쭉쭉 떨어졌을 거다. 근데 그것을 반영한 이 표를 보면은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 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상당 부분의 물가 지표는 이미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은 아직도 좀 느진하게 완전히 팬데믹 이후에 개선이 안 된 서비스 부문의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저게 3%대로 이미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회대 정책이 더 감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작을 하더라도. PCPI나 이런 CPI 등의 소비 관련 지표 7월 이후에 둔화 내지 정상화 과정에 이미 진입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어제 CPI 지표가 기대치보다 좀 안 좋았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뭐 페드가 발행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페드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저러한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결정한다는 점.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각을 공유하면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그림들을 회사와 같이 보면서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는 계속 걱정거리를 또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정상화 과정을 또 경제 회복에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꺾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걱정을 낳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 아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난주에 아틀란타 페드에서 쭉 빠지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9월 초에 나온 지표가 GDP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또 한 일주일 지났는데 더 뚝 떨어지면 이제 충격을 먹겠죠 시장이. 근데 지난주 지난 주말에 나온 표 한번 오늘 준비한 6번째 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GDP 나오 보면은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준비한 건데 지난 주말에 나온 흐름은 쭉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기잖아요. 전망치가 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느 선에서 지금 멈췄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기다려보자던 그 3%대 진입이 가시화되면서부터는 지표 역시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급락하는 지표가 이어진다면 우려감이겠죠. 하지만 저렇게 2, 3%대에서 수렴된다면 페드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에 번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 경기 선행지수 한번 보시면은 7번째 그림입니다. OECD 쪽에서 뽑아봤는데 이거 어제 나왔죠. 위에 보시면 한국이나 OECD 토탈은 약간 좀 나은데 미국은 이렇게 수렴 천정형처럼 옆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기울기가 이제 0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순환치, 변동 순환치가 좀 안 좋아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면서 저게 언젠가는 이제 좀 정점을 친 경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게 100 이상에 있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옆으로 보셔가지고 2014년 이후에 저 변동치가 계속 이렇게 좀 꺾여진다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 변동치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경기하고 주가하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경기 정점을 친 데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지표가 쭉 빠져준 다음에 옆으로만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선행지수도 정점을 치면서 옆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100 이하로 쭉 빠져 내려올 것인지
100 이하로 빠지기 직전에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걱정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표가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상화 과정이고 경기가 조금은 주가가 빠지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추석 이후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오히려 앞에보다는 추석 뒤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지속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22 통화정책회의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 22 통화정책을 보시면은 테이퍼링을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약간 좀 시기를 미루면서 페드가 어떤 결정을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 룸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과도하게 빠르게 뭘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그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악재의 뉴스화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설사 만약에 그 악재의 뉴스다 해가지고 바로 반등을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채 발행 일정을 보면은 11월부터 국채 발행 규모가 좀 줄어든다는 점 감안했을 때 11월 실행 가능성이 테이퍼링 실행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다음 FOMC 회의 일정을 보면 11월 2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1월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회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이번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큰데 설사 그렇게 언급이 나와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좀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비투하는 것보다도 비투가 물론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현금이 많으면 비투보다도 더 투자해질 수 있는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림으로 나스닥의 13년부터 17년까지 흐름 보겠습니다. 이거 나스닥이 6,300에서 6,800까지 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지금 현재에 흘러왔던 주가, 작년부터 흘러온 주가, 그거 나스닥이라고도 믿을만해요. 지금 막 꺾일랑 말락하고 있다가 제가 좀 마지막에 양봉으로 올라온 걸 제가 그려놨는데 저렇게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작년도 아니고 2017년 그림입니다. 경기 흐름이 지금하고 비슷하고 정책 흐름도 비슷한 시기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우려감은 항상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채권 매입 중단을 했었고 테이퍼링은 이 그림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시작했었던 것이 저 그림의 중간인데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 그림의 지금이 어디다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단지 제가 저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미리 주가를 팔고 나서 저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천정 걱정하면서 투자할 때 아니라는 점은 경제 흐름하고 그 지표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흐름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주식 매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연휴하고 그 중간에 이벤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휴 기간 이벤트 한번 확인하고 결정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추석 뒤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려는 시장에 존재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잘 좀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짠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희망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희망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